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주영 캠프의 무속 선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영용 대변인 모시고 지금 종반전으로 다가온 대선 또 강주영 캠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영용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어떻게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예, 정신없이 갔습니다. 예. 요새 선거 어떻게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지방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전북, 전남, 호남 일원을 돌고 했는데 네, 역시 악수 안 하시고 시장 가가지고 뭐 떡볶이, 오뎅 역시 안 드시고 악수는 좀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도청 기자실 들려서 자기 정책을 이제 꼼꼼히 다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본인이 주장하셨던 강지원 후보가 주장하던 이미지 쇼 선거는 안 한다. 그런 부분이고 악수적인 게 이제 상징이지만 이렇게 KTX 타고 이제 뭐 이렇게 대중 택시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악수를 하시죠. 그런 건 하시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유세 같은 그런 악수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만나서 이제 인사하실 때는 다 하시고 반갑게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호남권도 돌고 지난번에는 경상도, 경남권도 돌았죠. 근데 이제 언론사 지역 언론사 간담회만 주로 하신 건가요? 또 지방 공약도 거의 안 하셔요. 지방 개발 공약은 지난번 이제 지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데 지역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주체자가 지역이다. 그리고 도지사, 시장 군수 왜 있냐? 그러면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뜻은 그들에게 그만큼 많이 줘야 되고 권한을 주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해 버리면 그거 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도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이거 하겠다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 마음대로 후보 마음대로 이거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의 요구들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 한 100가지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개, 400개가 돼버리면 역시 뻥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런 현상을 대통령이 만드는 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유가 돼버리죠. 어디 걸 하나를 들어주면 그 옆에 동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역차별 논란도 있고 그런 게 심합니다. 차별이네, 역차별이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그쪽에 자율권을 좀 더 준다는 게 그게 진짜 큰 지방에 대한 공약이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맞추고 조율하고 타협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어떤 선거하고 있냐면 군수 선거하는 거죠.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들을 디테일한 거를 전부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제가 이제 역사 소설을 썼었으니까 보면 좀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복궁하고 자금성을 많이 비교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담아서 설명하면 경복궁하고 자금성이 어떤 게 크냐 그러면 중국의 자금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경복궁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자금성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복궁이 이제 왕이 거하는 그런 그 처소, 궁궐이죠. 집이죠, 집. 근데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자금성하고 경복궁을 비교하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하신 역사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금성에 비하면 작고요. 아마 거의 다 그렇게들 알 겁니다. 근데 자금성하고 경복궁을 비교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청나라의 수도인 자금성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한성, 조선의 수도인 한성하고 비교해야죠. 자금성과 한성. 성은 성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자금성 안에 궁도 있고 태도 있고 전이 있어요. 아, 그 안에. 예, 뭐 교태전 그러면 네. 왕후가 있던 데인데 네. 경복궁도 있지만 우리 창경원도 있고 비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창경궁. 예, 다 있죠. 창덕궁. 궁도 있고 태도 있고 전도 똑같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하고 비교해야지 갑자기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야 되는 건데 종로구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성은 한성. 과거로 보면 이제 수도, 예. 한성, 서울 예를 들면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보다 크죠. 네. 우리가 숭례문이라고 하는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걸어갈 생각하면 천안문에서 아마 그 들어가는 이거 그러니까 못지않은 거대한 거리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 사대문 안에를 한성이라고 한 것처럼 한성이니까. 지금 북경에 있는 자금성도 과거의 그 도성이다. 그러면 네, 그게 궁이 그 안에 이제 뭐 경복궁 같은 궁이 궁도 있고 태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잘못한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예. 비교를 잘못했다라는 게 우리가 대선 후보를 비교할 때 네. 정책을 비교할 때 이럴 때 뭘 잘못하고 있냐면 대통령이니까 다 할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공약을 다 같이 넣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예.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비교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게 진짜 상식인데 비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다리 놓는 거 전봇대 하는 것도 대통령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빠르죠, 대통령이 하면. 근데 5만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실제로 대통령이 못하죠. 뭐 그 법률에서도 다 이렇게 분권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협의하게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공약들이 너무 그 어떻게 보면 월권형 공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 어저께 그 TV 토론 2차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저는 싸움박질의 선심성 공약들이 많았죠. 재원 조달 계획 나왔나요? 라고 얘기하면 안 나왔죠. 네. 못 나죠, 사실은. 못 내는 게 우리가 이제 또 대통령 후보니까 대통령 선거니까 비교하면 뭘 비교해야 되냐면 현실 인식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 인식 능력에 따라서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가 어저께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경제, 복지, 노동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개월, 3개월 전만 가보십시오. 경제 민주화가 어저께도 테마였는데 어저께는 갑자기 현실 인식이 경제가 위기입니다라고 가더라고요. 네. 3개월 전에 그런 얘기 있었나요? 경제가 위기여서 경제 민주화보다 성장 또는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9월 4일 날 출마를 선언하면서 홍익 경제 활성화를 얘기했던 부익부 빈익부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꺼낸 강지원 후보밖에 없었어요. 9월 초만 해도 9월 달 내내 강지원 후보는 국가 경제가 위기로 간다. 왜? 해외 경제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불경기로 가고 있었고 그러면 수출 경제 위주의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취약해지죠. 이 취약한 환경에 의해 가지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내 경기가 위기로 옵니다. 특히 환율 문제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이 효과들이 거시경제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사실은 서민들과 영세상인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게 할 수 있죠. 그 현상 다 일어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9월 달에도 이미. 근데 9월 달에 유력 후보자서부터 누구도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강지원 후보는 그게 좀 대세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대세인 그런 경제 민주화 뭐 나눠먹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불과 3개월 뒤도 예측 못하고 또는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불과 3개월 뒤면 이런 위기가 옵니다. 이런 위기가 오니까 국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질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나중에 이 캠프에서 다 이 강지원 후보 공약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 그 많은 내용들을 이제 후보들이 그런 이제 이 관련 자료를 가져가서 유사하게 나와요. 저희가 9월달에 공약 발표를 한 것들과 예. 최근 한 달 사이에 유력 후보들이 공약 발표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비교해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내용에 많이 반영돼서 나왔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여쭤봐요. 강지원 후보님한테 아니 좀 마음이 좀 그러지 않느냐. 괜히 우리가 이렇게 정책 다 내놨더니 열심히 했더니 거기서 카페 가는데 저작권 문제에 걸리시잖아요. 제가 원래 그래서 시작할 때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약을 저작권에 등록해놓고 이런 뭐 저작권에 등록돼 있습니다라고 공약집에 내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출마한 이유 중에 그러한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크다. 그래서 누구라도 받아가서 그게 유력한 사람들도 그러한 공약을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일단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그게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신 거군요. 이렇게 뭐 어저께 경제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토론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보시니까 좀 차별성이 좀 나타나던가요? 서로 이제 자기 유리한 부분에서 강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면 어저께도 역시 별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토론 방식 자체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좀 싸울까봐 막 이렇게 살얼음 걷는 거, 뭐 말리는 분위기 뭐 이런. 저는 느낌이, 싸워도 정책 입장에서는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책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더 국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부분은 정말 싸워야 돼요. 정책으로 싸우는 거는. 그리고 그러려면 시간도 좀 충분하고 반론과 반론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요. 그 유권자들이 의식은 이미 이 정도 상향이 됐는데 후보들도 역시 1분짜리, 2분짜리를 열심히 적어온 거 열심히 보시는 모습들이 그리 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으로 또는 정책이 전체적으로 자기 것화돼 있지 않고 과외받은 느낌 있잖아요. 벼락치기. 그리고 써준 느낌.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한 훈련 자체나 또 이 지금 선거 문화가 아직도 아까 초반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형태가 너무 또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호간에 상대방의 정책을 비교하고 그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쟁하는 게 잘 안 됐다. TV 토론이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블로킹도 좀 있는 장벽도 좀 있고 그리고 강지원 후보가 좀 TV 토론에 나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도 해봤는데 그때 그 일종의 소위 말하는 군소 후보 TV 토론에서 이제 불참을 선언하셔서 안 나오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던데. 참모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참모들은 아쉬워했는데 왜냐면은 2시간 정도의 시간이고 아무리 이제 그 시청률이 안 나와도 5%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보면 그런 2시간의 기회 중에 군소 후보 가운데 군계 일학의 어떤 발군의 실력을 보일 텐데라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선거법 자체가 그러한 차별성이 있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어떤 게 중요했냐면 차별적 조항, 차별적 법률에 대한 그가 사회운동을 해왔어요. 위헌적 요소가 강한 그러한 차별적 법률 조항을 본인이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뭐 TV 토론이나 이런 걸 수태 보셨잖아요. 방송 진행도 하셨고 본인이 가장 장점이 있는 분야예요. 본인이 나가셨으면 아마 군소부들 가운데 가장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지만 유리하다고 해서 위법적인 내용을 자기가 눈 감고 간다면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게 사회운동,
이번에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흙탕물처럼 돼 있는 정치판을 청소하겠다라는 본질적 출마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니까 네. 그건 할 수 없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네. 그 시간에 나가서 네. 지지율이 뭐 40% 뛰면 당선 가능성이 생기니까 더 적극 밀어보겠는데 네. 그런다고 해서 5% 늘어나겠습니까? 10% 늘어나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뭐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 또 뭐 지지율에 연연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네. 본질적 가치를 네. 이 어떤 매니페스토 정신 그다음에 본인이 법률가로서 지키고 싶었던 그 가치를 지켜주는 게 네. 훨 낫다. 참모들도 뭐 설득이 됐죠.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당선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분들도 예, 떨어뜨려. 예,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우리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책 선거에 모범을 보이시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별명이 생겼잖아요. 어떤 별명이 생겼어요? 이제 정책 선거를 표방하는 이제 우리 강지원 후보한테 네. 크게 두 가지 별명이 생겼는데요. 청소년 지킴이라는 옛날의 별명보다 요즘에 더 많이 불리는 게 군소 후보. 군소 후보라는 예. 별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국민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국민 선생님. 이번 네. 선거를 통해서 정치, 선거 관련해서 새 정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다. 선생님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저도 그런 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이 정책 중심 선거란 무엇이다. 선거 운동 방법에 있어도 이런 게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하면 선거법보다 더 모범적인 선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지금 다른 캠프에서는 따지잖아요. 이 양반은 내용이 선거법보다 더 모범적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법에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네.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돈 안 쓰는 선거 같은 경우 이건 돈 쓰는 선거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네. 그러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확성장치. 네. 1950년대 60년대 선거라 이거예요. 네, 네. 60년대 선거 맞죠. 예. 확성기 떠든다고 해가지고 후보들 이름 모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확성기 장치가 작게는 2천만 원에서 이제 전광판 동영상이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네. 250군데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 와서 이거 이제 기호 몇 번 들고 유세단이라는 게 흔히 네, 부릅니다. 공짜 아니거든요. 아르바이트. 예. 예. 이걸 전부 다 인건비로 계산하면 네. 이제 100억 단위가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다고 해서 몇 프로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냐. 1번. 두 번째, 그게 길마다 골골마다 있으면서 국민들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 시간에 그 비용으로 차라리 텔레비전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네. 안 보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방송으로 정책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네. 하는 게 훨 낫지 않느냐. 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갔는데 네. 우리는 왜 아직도 그런 시대냐. 그런 선거 안 하겠다. 선거법도 이건 나중에 가서 바꿔야겠다. 네. 뭐 이런 주의니까 선거법보다 더 모범적인 선거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환경이 미디어 이제 선거와 미디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관계인데 그 미디어 환경이 아직도 그 소위 군소 후보들한테는 사실은 좀 우호적이지가 않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주 큰 문제예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유권자가 알 권리 자체를 법적으로 막아놓는 게 힘들죠.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우리가 그 피선거권이 있고 출마할 자유가 있잖아요. 네. 출마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언론과 미디어에서 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냥 외면을 해버리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언론도 이미 줄을 섰죠. 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예. 편 싸움이 이미 편 가르기가 시작돼서 편 싸움에 편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군소 후보를 놓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대 여당, 거대 야당 후보에 낀 군소 후보가 뭐 캐스팅 보드 뭐 이런 얘기로만 나와요. 네, 항상 뭐 1%짜리인 저희 뭐 2%짜리인 누구 뭐 해가지고도 이쪽이 더 캐스팅 보드가
이 양 세력의 틈에서 이 파워가 생겼다. 네. 정치공학적이죠. 그렇죠. 네.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 유권자들 또는 네. 침묵하고 있는 절대 다수 유권자들이 네.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다양하게 정책이나 내용으로 표시하게 하고 네. 그 가운데 최적의 상태를 온 국민이 찾아가는 게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자체에 국민들이 자기가 이제 투표한 마음들이 표현됐기 때문에 그 표현된 거 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조율하고 화합하고 타협하고 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 자체를 이 언론 미디어가 차단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정치와 언론 개혁의 이유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선거 운동하시다 보면 기자분들 이렇게 뭐 보도자료도 드리세요. 보도자료는 드리는데 이제 마크맨이라고 하죠. 네. 언론사마다 담당자들이 있고 다들 다른 캠프에서 그런데 예.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시나요? 캠프로 오셔서 예, 캠프에 와서 취재하거나 요청이 오면 하는데 예. 전제가 참 처음에 적응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 기자 만나지 마라. 기자하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언론사에 연락 미리 하지 마라. 야, 아니 근데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알리는데. 예. 그렇게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지원 후보의 이력이나 내용을 뒤져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방송사들은 대부분이 KBS, MBC, SBS 포함해서 SBS는 좀 작지만 대부분이 본인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YTN 뭐 이런 네. 방송 관계자들을 무지 많이 하셔요. 예. 거기에다 언론사 사주들 뭐 관계자들 이 본인이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그쪽 동문들이 많더라고요. 예. 전화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안 하면 또 이제 저희라도 하려고 예. 이 양반이 얘기하시는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인사청탁이나 각종 부정부패의 시작이 청탁에서 시작돼요. 청탁에. 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 있었죠. 네. 이제 제3자 청탁했을 때도 그것이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대가성 없었으니까 돈 안 받았으니까 뭐 이러지만 작용을 하거든요. 힘이 권력이 작용되거든요. 그런 거를 열심히 주장하시던 분이 네.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서 언론에 좀 내주세요 전화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와 언론사의 고리가 이권적 고리, 관계적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은 정치 개혁 역시 물 건너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강지원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정말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하지만 이러한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모범의 형태가 한 번은 있어야지 네. 적어도 이런 거죠. 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난 좀 덜 해야겠지. 네. 아니면 우리 조심해야 된다. 저게 언젠가는 좀 이제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블랙박스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네. 자동차 네, 차량 블랙박스. 예. 옛날에는 대충 사고 나면 막 우기기도 예.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블랙박스에 보니까 다 찍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인에 대한 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상황이 오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강지원 후보가 하고 있는 이 정치 운동이 정치개혁 운동이 이번에 발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해보였습니다. 모범이 됐습니다. 어떤 정치에서요 만인에 의한 감시 체계가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이미 그 시대가 왔어요. 만인에 의해서 녹음할 수 있고 만인에 의해서 찍어서 만인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언제 발현될지 내일서부터 시작할지 뭐 몇 개월 뒤에 시작할지 모릅니다. 정치 환경 자체를 바꿀 것이다. 그 바꾸는데 강지원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혁혁한 정치개혁에 공과가 있다. 공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강주원 후보와 강주원 캠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선거 운동은 대부분 대선 역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델로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뭐 그 안에 있으면 좀 답답한 게 많긴 하시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재밌게 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새로운 것을 한다라는 것은 실험이잖아요. 네. 근데 실험은 우리가 등산이나 뭐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그 재미. 네. 마치 하얀 눈이 내려서 깨끗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길을 가면서 내 발자국을 남기는 듯한 그 느낌. 개척자의 그 느낌이 일종의 이번 선거에 그 캠프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재정적으로도 그래도 어쨌든 비용이 들긴 하는데 듭니다. 이렇게 뭐 모금은 잘 되시나요? 아 모금 지원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뭐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데 자기 꼭 3,000만 원 해야겠다는 분도 계시고. 지방에서 뭐 떡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펀드로 할 때 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내가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다. 네. 이제까지 봉사활동도 그렇게 수입료, 뭐 강의료 이런 거 가지고 했다. 네. 자기는 이미 당신이 살아서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준다고 안 했으니까 돈 있으면 그것만큼 봉사하고 가는데 이번 선거 운동 비용은 정치 개혁을 위한 봉사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것도 그렇고 사비로 쓰시는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런 후원이에요. 그래서 참 특이한 캠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뜨리는 분들이 그래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결집되는 효과도 좀 있으시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묻는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이제 어떤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은 없는데 이거는 자신 있어요. 정치 개혁 운동은 할 것 같다. 정치 개혁 운동.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본인이 출마 잘했다고 생각한대요.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한편에서 욕도 먹지 않았을까 생각. 많이 이제 뭐 왜 흙탕물에 들어가느냐. 사실 욕이라기보다는 말리는 애정이죠. 그런데 왜 잘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출마 안 했으면 선거법이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지를 몰랐을 거 아니냐. 그렇죠. 밖에서 보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이 내용이 다 얻어졌으니 고쳐야겠다 이거예요. 선거법 고쳐야겠고 이런 엉터리 위헌적 선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사전선거 운동 못하게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TV 토론하고 뭐 이런 거서부터 해가지고 구절구절 많아요. 모순된 얘기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떠들 수 있는 체험을 하고 있구나.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반드시 이런 걸 하겠구나. 그렇게 예측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선거법 개정 운동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정치를 하실 거냐라고 묻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대신 정치 개혁 운동만큼은 반드시 할 것 같다. 이 본인이 알아버린 이 부조리와 이 위헌적 요소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조치를 할 것 같다.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 같습니다. 그 후보들 이렇게 지금 7분의 후보가 출마하셨는데 그 연령 순으로 따지니까 2등이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근데도 제가 뵀을 때는 이 에너지나 뭐 이러한 활동이 그 은퇴자 사실 거의 은퇴하시는 나이인데 은퇴 안 하시는 나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그를 마치 어느 시기로 만들었냐면 20대 청년들, 20, 30대의 청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약간 유쾌함도 안에 갖고 계시고요. 맨날 웃어요. 그게 좀 약간 정말 젊은이 감성이 그 좀 있으면 그 무료 승차를 하실 수 있으실래요? 그 정도 했죠. 역시 그게 나이는 역시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혁성이나 이쪽은요. 3, 40대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발상, 생각적인 발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이 3, 40대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체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쓴소리보님이 뭐 한 말씀 질문을 주셨는데요. 왜 선거 유세를 안 하고 TV에는 왜 안 나오고 홍보는 왜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뭐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한번 또 좀 한 말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선거 유세가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안 하시는 가장 안 한다고 하기엔 뭐 하는데 하긴 하는데 두 번째하고 질문에 연관돼 있어요. TV나 이쪽을 원하는데 그쪽에서 안 불러주는 거고요. 법적인 환경 때문에 돈 내고 광고하기 좀 그렇고. 돈 내고 광고하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에다가 이제 자기의 정책 콘서트를 올리는 거예요. 본인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유세를 광화문 유세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진 뭐 얘기도 광화문 대첩이라고 해서 주말에 아주 좀 셌었죠. 그 중에요. 자발적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 다음에 임명장 안 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무슨 명함 하나 임명장 뭐 이런 거 무지하게 막 무차별적으로 발행되는 거 지금 100만 단위를 넘어서 1000만 단위에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임명장이. 그러니까 그 임명장 발행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긴 쪽에서는 뭐라도 좀 낙하산 부대죠. 뭐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낙하산 부대입니다. 부대가 부대 양성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도 내가 대통령 측근들하고 이런 운동을 같이 했으니까 갑자기 생색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본인들이 기업에서 나 승진시켜줘를 요구할 때 뭐라고 해서 청와대 나 가까우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도 그러고 공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원해서 원하지 않든 그 줄서기를 쫙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몇으로 나누냐면 반쪽으로 두 동강에 딱 나눕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들이 전체를 먹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 위기감이 점점 더 그렇게 그 반으로 쪼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느낌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제일 위기는요. 그렇게 돼서 네 편, 내 편이 딱 나눠지면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그르다의 생각이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한쪽 다리 들고 뛰는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건 오른발, 왼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잡으면 오른발만 열심히 갈 거고 진보 좌파가 잡았다 그러면 왼발만 열심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람직한 사회입니까? 병든 사회입니까? 뭐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도 그걸 누가 만드냐 이거죠. 그 임명장들이 만들고 있죠. 잘 보세요. 누가 특보가 됐으니까 우리 가족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위원이 됐으니까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책이 옳은지 안 옳은지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런 줄 세우기를 해요. 정치가 이런 줄 세우기를 어떻게 했냐면 경상도 정권이다 해서 경상도 몰표 나왔죠. 호남 정권이다 해서 호남 몰표 나왔습니다. 뭐 정책적인 뭐 성향이나 차별성이 의미가 게 아니고 그런 지역 감정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들 보수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진보다.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줄 세우기를 누가 합니까? 정치권이 합니다. 그리고 병 들었으니까 치유해야겠다고 또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본이 뭐냐면 임명장 많이 나눠준 이유죠. 그러면서 거대한 편가르기식 어떤 정치가 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정책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강주영 캠프가 어떻게 보면 정책 공약집을 제일 먼저 냈고 이제서 나오는 캠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캠프 보고 이렇게 약간 이제 벤치마크 카피 뭐 이렇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꼈음에도 뭐 이렇게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 캠프에 비해서 이것만은 뭐 다른 캠프에서는 안 쓴 것 같다. 특별하게 뭐 어저께 토론에도 잠깐 나올 뻔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정희 후보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꺼내다가 이제 얘기가 안 됐었는데 경제 정책에서 어느 한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악순환의 고리요. 저희가 광화문이 맥히잖아요. 광화문 사거리가 딱 맥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경찰이 가서 호루라기를 막 분다고 해서 풀리겠습니까? 꽉 맥히면 어디 가서 풀어야 되냐면요. 남대문, 저기 숭례문 있는 데서 풀어야 되고 서대문 있는 데서 빠지게 해야 되고 동대문에서 빠지게 하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면 차량 유입이 안 돼도 그리고 그쪽이 풀려야지 어딘가 병목이 돼 있는 데를 풀어줘야지 나가는데 병목 그 자리에서는 못 푼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계속 뒤에서 차가 밀어붙이면 사람 그 차들이 없는 곳에서 그쪽으로 빼주면 여기께 빠지겠죠. 국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어저께 화두였으면 이 비어있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가 식탁의 문제, 주권, 식량 유권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안전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밥상머리 안전. 밥상의 한 80%가 누구 거냐면 우리나라 게 아니죠. 농업 부분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촌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전체 농촌 인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줄었어요. 270만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집도 비어 있다는 소리고 농지도 논다는 소리고 그럼 거기에 일할 사람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경북 상주시 인구가요. 1950년대 인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농촌의 인구가 비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자 서울에서 NTBT 과학 첨단 어저께도 그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 30만 자리 일자리 만들겠다. 자 50대 퇴직했습니다. 조기 은퇴했습니다. 첨단 과학 일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극소수겠죠. 극소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 베이비 부머들 조사를 해보니까 66%가 귀농 귀촌하고 싶다예요. 그럼 농촌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이제 투자 안 하고 자기가 땅 안 사고 집 안 사고 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농지 빌려주면 가서 귀농 귀촌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실은. 그렇죠. 뭐 살 자리 주고 또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일자리가 뭐 3년짜리입니까? 10년짜리입니까? 평생 일자리입니까?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할 수 있는 영원한 사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만 해주면 되죠. 농촌에 들어갈 때 귀농 귀촌할 때 투자가 없어야 된다. 개인적 투자가. 그렇죠. 몸만 가면 제일 좋은 거지.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많이 사고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은 소출 뭐를 해 먹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것에 따라서 투자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대신 뭐 하냐면 소출 받은 거에서 10개 벌어서 1개 4개 하면 되겠죠. 그다음 못 벌으면 못 주니까 농지를 임대 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판로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 급식 뭐 이런 거에다가 연결해주고 군대 문제 군대에서 단체 급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군인 급식 소출량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러한 사이버 직거래 같은 것들을 확대시킨다든가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판매망을 구축해주면 최소한 자기 작물을 올리고 내리는 이런 인터넷 환경 정도는 40, 50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몇 개가 부족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200만 정도의 자리가 비잖아요. 농촌에. 그럼 수도권에 있는 100만 명이 귀농 귀촌 한다면 일자리가 몇 개 생깁니까? 100만 개가 생깁니다. 100만 개. 200만 명이 가면 200만 개가 일자리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식탁이 안전해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량 자급률이 좀 더 올라가고 지금 20% 정도 놀고 있는 농지들이나 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땅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죠. 그걸 직불금제
농사를 짓지 말라. 예. 보상해주겠다. 예. 짓지 말라가 아니라 짓게 해주고 나온 소출이 돼야 됩니다. 유통되게끔 기후 변화가 예. 심각해요. 예. 기후 변화에 의해서 대한민국 식량 위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경작하는 면적이 네. 유지가 돼야 돼요. 남으면 네. 그러고도 남으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강지원 후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홍익 세계 질서예요. 예. 홍익적 세계 질서. 홍익적 세계 질서. 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자예요.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예. 우리나라만. 예. 북한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도 있죠. 동남아도 있죠. 네. 3만 원이면요. 예. 1년 동안 먹고 학교 갈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구촌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구촌 전체로 보십시오. 식량이 70억 인구를 못 먹여 살릴 정도냐? 아니거든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버립니다. 예. 그거 갖고 뭐 동물 사료도 주고. 네. 아프리카에서는 예. 굶어 죽고. 굶어 죽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이 존경받는 나라, 아름다운 모범 국가가 되려면 네.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자본주의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왔죠. 그래서 가진 사람이 계속 갖는 거예요. 네. 더 많이 가져도 더 행복해집니까? 안 행복하거든요. 예. 근데 그 가진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먹고 살고 네. 내 이웃도 충분히 먹고 살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또는 충분히가 아니더라도 먹고는 살 수 있게끔 내가 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행복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충분한 여력이 되면 도와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그러니까 휴경지로 만들 게 아니라 예. 그것을 해서 우리도 충분히 우리는 건강한 거를 네. 먹겠죠. 유기농이니 식량 수출. 예. 뭐 아시잖아요. 원조. 밀가루가 네. 한국에 오려면 그 바다로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니니까. 네. 밀가루가 곡물인데 습기 많은 바다를 타고서 한국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정도 최소한 뭐 걸려서 올 텐데 거기다가 창고에서부터 쭉 계산해 보면 밀가루가 안 썩는 게 신기하죠. 안 썩게 하겠죠. 예.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죠. 예. 다 그 안에 그 방부제가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갔으니까 안 썩었죠. 네. 그러면 그런 음식을 먹여야겠습니까? 아니면은 건강한 우리 밀로 먹여야겠습니까? 그럼 나는 학교 급식 당연히 우리 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리 만들어서 가야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게 애국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귀농귀촌 100만 운동이 주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다. 예. 그리고 그게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광화문이 맥힌 게를 거기서 푸는 거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방 발전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 1000명 늘어나면요 군수 표창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에 그렇게 되면 네. 뭐가 가능해지냐면 수도권 인구 억제 때문에 뭐를 해왔냐면 공장 총량제나 예. 이런 거 전부 다 규제했었죠. 그렇죠. 이런 규제를 풀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할 윈윈할 수 있죠. 그런 정책을. 예, 그러다 보면은 환경들이 이제 식품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첨단 산업이에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식품 1차 산업들을 가공을 하면은 해외 수출 품목 맞죠? 네. 지금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한국 음식, 식재료, 뭐 화장품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예. 상품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 거대한 공장을 성장 동력을 뭐 하고 있냐면 억제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책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요.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농사 짓는데 대학 졸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서부터 농사 짓는 법 제대로 가르치면 아주 훌륭한 농군들 나와요. 네. 그렇죠. 뭐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IT가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사이버로요. 사이버 대학 다니면 돼요. 농사 지으면서 저녁 때 사이버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하고자만 한다면. 자, 농촌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들이 줄은 만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 있어요. 네. 영원한 사장님들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들이 있어요. 네. 안 하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농사 짓고 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 상품화, 식품산업 상품화 만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이제 진짜 벤처, 네. 식량 벤처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네. 근간들이 생기겠죠. 아주 그 부분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 하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이제 적성 찾기 교육 70% 대학 안 가기 운동 같은 거를 네. 본인이 공약으로 이렇게 강지원 후보가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얘기하시면서 질문 예. 하나 받으시면 이제 TW 홍께서 강지원 후보 공약 중에 이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교육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성을 찾아서 이 박지성이나 김연아 선수가 대학을 가서 선수 유명한 사람 된 게 아니거든요. 대학은 뭐 유명해져서 그냥 어서 오쇼 하고 예, 그냥 뭐 특히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경우인데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교육만 제대로 시켜서 직업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보내면 사실은 독일처럼 장인들이 탄생하죠. 명장들이. 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냐면 등록금 한 명이 가는데 4천만 원 정도 네. 4년제 대학 두 명이 가면 8천만 원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합치면은 한 1억 2억 훌쩍 넘어갑니다. 투자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직장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한 3천만 원 연봉 4천만 원짜리 이상을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그걸 융자까지 받으면 이자까지 계산하잖아요. 네.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대학을 만약에 안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는 공부할 수 있지만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학을 안 가니까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안 돼요.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가 대학생은 대학교 들어간 걸로 병역 연기를 해주는데 고등학생은 안 시켜줘요. 네. 대학을 안 가면은 뭐 좀 직장 들어가면 좀 있으면 입영 통지서가 예. 날라옵니다. 이런 것을 강지원 후보는 철폐해요. 왜 대학 가는 사람처럼 안 해주느냐. 네. 더구나 더 강조한 거는 모졸 취업자도 병역 연기 혜택을 주고 주자. 예. 또 사회에서 군사교육을 받으면 예. 받은 만큼 감해주자. 예. 그리고 그런 혜택은 대학생한테 줄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고졸 선취업자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적성에 따라서 뭐 갈 수도 있고 공부할 재주 있는 친구만 예. 공부를 잘하는 재주. 예.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재주가 아닌 미용의 재주가 있다. 네. 자, 미용하는데 잘하는 재주가 있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미 취업 네. 교육을 받아서 네. 그거 갖고 고졸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고 네. 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학문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네. 그때 가서 대학을 가게끔 해주자. 그래서 네. 등록금도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선취업한 다음에 적금을 들면 네. 회사에서도 같이 이제 지원을 해주면 재형저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등록금을 자기가 마련해서 대학을 가면 장점이 있죠. 네. 부모님들이 일단 좀 부담이 돈이 예. 안 들어요. 그래서 예. 노후 자금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기껏해야 열심히 몇십 년 직장 다녀서 벌은 돈이 노후 자금이 되지를 못하고 교육비로 다 들어가 버리죠. 예. 자녀들 교육. 그다음에 사교육이요. 네. 바뀝니다. 국영수 같은 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네. 적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바뀌면서 네. 사교육비가 확 줄겠죠. 네. 태학 그런 입시 지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입시 지옥에서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합격됐냐 안 했냐로 예. 낙엽처럼 옥상에 올라와서 떨어지는 자살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건 참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자살은요. 예. 1년에 한 15,000명, 16,000명 정도가 죽는데 청소년 자살의 1위가 사실은 보면 공부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부 스트레스를 해서 자살하는 친구 말고 자살하고자 했던 마음먹은 친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가진 친구는 한 10배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요. 예.
몇 명이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30%라고 그러면 그건 병든 사회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30-40%가 넘는 그런 친구들을 구해주는 효과도 네. 있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아니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거기서 세금 띱니다. 내 아들 제 자식들 공부를 잘하지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보낸 부모도 일하면 세금 띱니다. 네. 그 세금 가지고 친구들 대학 간 친구들 등록금 반값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대학은 70%가 안 가면 망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대학이 너무 많다. 부조를 좀 뭐 해야 된다 얘기도. 강지원 후보 공약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드는 연구 중심으로. 네. 교수들이 애들 가리키다가 강의만 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안 합니다. 네.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과학 기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나 기술은 이공계를 늘리고 이공계나 이런 관련 기초 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런 연구 중심으로 바꿔놓으면 네. 돈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연구된 특허들, 기술들이 사실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의 힘이죠. 네, 네. MIT 같은 네. 경우도 힘, 하버드도 뭐 산학 협력 예. 그 힘이 있고 예.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한국을 모델로 개발도상국들이 뭘 요구합니까? 원조를 요구합니다. 예. ODA라고 하죠.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뭡니까? 뭐 교육 아니겠어요? 뭐 기술력? 예, 예. 교육. 교육. 예. 그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뭐 행정 뭐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원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상으로 외국에서요. 저도 이제 아이러브 태권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뭐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대학을 통째로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다. 한국의 대학을. 교수들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국립대학에. 예. 안 가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거기 가서 몇 년 있다 보면 한국에서 뒤처지니까. 그렇죠. 예.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시설도 안 돼 있죠. 예. 자녀 교육 문제도 안 돼 있죠. 자기가 성장하기도 어렵죠. 예. 자기가 퇴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통째로는 못 움직이니까 방법이 있죠. 거기에 그 나라의 유학생들을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개발 자금 어차피 줘야 되니까. 네. 차라리 와서 배워라. 배워서 가라. 그래서 너희 나라의 발전을 해라. 네. 그래서 각 대학에다가 자 공적 지원을 원하는 국가가 몇 개 국가 정도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최소한 6.25 때 도와준 국가들도 많은 거고 한 60 몇 개국의 원조까지 해줬으니까 한 200개는 되겠죠? 예, 꽤 많을 것 같습니다. 200개에서 100명씩 데려오면 2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나중에 사가겠습니까? 교류 협력을 어느 나라랑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지한파, 친한파 많아지겠죠. 네. 전 세계로. 예. 그리고 그렇게 공적 자금으로 뭐 해주는 만큼 교육을 시켰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가면 한국에서 배운 게 뭐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겠죠. 그 사회에서. 네, 네, 그렇죠. 한국적인 시스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압축 성장한 모든 내용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0, 70년대의 수준 네. 이 정도도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약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70% 대학 안 가기 운동으로 해서 대학은 죽고 여기 고졸자만 살리는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국가 시스템 전체를 놓고 그 다음에 해외 국제적인 것을 놓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겠다라는 미래청사진이 네. 같이 녹아져 있는 네. 그런 비전이 보여져야 되는데 다 어떤 공약이 다 연결고리가 다 있어서 예. 네,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군수 뭐 시장 군수 한 것처럼 이렇게 단발성 공약으로 돼 있고 깊이가 없죠. 다리 놔주고 뭐 하는 걸로 가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그렇게 되면 아까 강지원 후보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 그대로 네. 존경받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방금처럼 얘기하면 200개 국가에서 그런 교육을 몇 년간 받고 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공약이 다르고 특이하지만 이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공약 내용을 갖고 국정 철학을 이렇게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있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강지원 후보한테. 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을수록 참 공약 내용이 참 이 대통령 후보답게 잘 준비가 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거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구도적인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 아까 이제 군소 후보의 캐스팅 보트에 대한 뭐 부분이 이제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주목받는 군소 후보는 뭐 이정희 후보랑 우리 강정 후보 두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 과연 완주를 할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쪽으로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실까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예. 매니페스토 정책연대는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연대. 예. 무슨 얘기냐면 매니페스토 공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 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한 정책적 연대가 아닌 이상은 거부한다. 그거는 분명히 퇴행이다. 그래서 뭐 정몽준 노무현이 성격적이 다른데 단일화해서 결국 깨지지 않았느냐, DJP 연합도 깨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합집산적 연대는 단일화는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과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선거 경험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운동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간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몸값이 가장 그래서 뭐 양당의 유력한 분들 연락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슬쩍 들어요. 듣긴 하고 저한테도 이제 연락들이 오는데 그거보다는 선거가 끝나고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이 선거 내용 전체를 가지고 아마 다시 화제가 될 후보가 강지원 후보가 아닐까. 오히려 선거 이후에는 이제 언론도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뭐냐면 보수가 잡으면 진보가 이제 발목 잡기 촛불 잔치를 시작하겠죠. 촛불 집회 유형태 그런 게 할 거고 진보가 잡으면 노무현 때처럼 또 탄핵 시비 나오듯이 발목 잡기가 시작될 겁니다. 뭐 시청 앞 광장에서 옛날에 똑같이 벌어졌던 그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벌어질 때 강지원 후보는 다시 분명히 국민들 뇌리에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불과 한 9일, 7일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싸움은 판 현상이 2013년 대통령이 이제 선서를 하고 나서 바로 이런 판이 벌어지면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7일 안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것 같다. 마지막 질문 하나 간단하게 언제 또 나오시나요? 강지원 후보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5살 아빠님. 그 종로구 신교동 70-10 그러니까 저희 선거 사무실을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면 10시 반 평일날 지방 출장 같은 게 없으면요 10시 반에 사무실에서 1층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나는 날까지 합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될 자질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또 선택도 필요하지 않을까. 소신투표.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 자기의 소신대로 투표한 만큼 한국의 정치 환경은 변한다.
개선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소신 투표가 중요하죠. 네, 분위기에 편승한 투표가 아니라 정말 소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좋은 현명한 선택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신 윤영형 대변인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